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를 진행하고 있는 장예찬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금요일 저녁이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의 주요한 전국 현안을 짚어보고요. 제가 정치펀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국내 정치라는 이 작은 좁은 우물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반드시 짧게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첫 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라는 그동안 기존의 언론과 여론조사 업체들이 관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진행자나 패널 게스트 없이 혼자서 1시간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을 달아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의 댓글도 읽어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1시간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주요 정치 현안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나요? 가감없이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의 숨은 의미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제가 11월 7일이죠.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다.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11월 7일이냐? 이 시기에 담긴 의미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11월 중순과 하순에 있는 APEC과 G20가 끝나고 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즈음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100% 보나마나 유죄 선고가 나겠죠. 1심 선고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익수한 녹취록을 막 틀었고, 이게 전국을 흔들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를 방어해주기보다는 당 대표부터 나서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을 야당처럼 공격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나 저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라디오 방송에서 좀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을 앞당기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들이 참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국민 담화 조금 빨리 하면 어떠냐. 외교 일정도 중요하지만 APEC 가시기 전에, 순방 떠나기 전에 국내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국민들께 낮은 자세, 진솔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요, 야당이 불통 프레임을 만들고 경로한다 프레임을 만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검찰총장 사태 직후부터 쭉 가까이서 모셨던 경험을 미루어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 소통에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다소 이르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고 상당한 정치적 위험 부담을 안을 수도 있지만 좀 일찍 기자회견을 하자는 참모와 측근들의 제언을 통 크게 받아들여서 바로 어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가 성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1월 7일이라는 날짜와 시기도 저는 그냥 넘기지 않고 이렇게 당긴 것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 제시라면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충분히 참모들이나 측근들의 의견을, 건의를 과감하게 채택하는 면모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어제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통령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소위 언론에서 친윤이라고 분류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별거 아니다, 위기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온라인에서 흔히들 쓰는 말 중에 뭐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실제 현실은 어려운데 자기들끼리 그냥 막 자화자찬하고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정신승리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분명히 위기가 맞고요. 우리가 지지율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하락세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등을 시켜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이나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당 내부의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도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게 되고 재판부 같은 경우도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과감하게 유죄 선고를 때리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재판 결과야 1심 결과야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런 지지율이나 여론의 추이를 안 본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20%가 깨진 이 국면에서 위기를 타개할, 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선택하며 오늘 저희 썸네일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그 사이에 이태훈님 너무 큰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헤일로님 같은 경우도 장예찬님은 우리나라 미래의 큰 자산입니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고 바른 정치 기대합니다라고 너무 큰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대선 때부터 바라본 윤석열 대통령은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이게 승부사 기질이 뭐냐? 일단은 촐랑거리지 않아요. 뭐 지지율이 당장 떨어진다, 뭐 부정적인 이슈가 터진다 이런 것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촐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이 볼 때 불안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참모들이 볼 때에도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초조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선 때도 그렇고 어려운 국정을 해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때로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꾹 참고 인내하다가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한 방에 승부수를 던져서 국면을 바꾸는 확 낚아채는 그런 승부사 기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검찰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묵직한 한방 그 특징인 것 같고요. 이번 기자회견도 그런 승부사 기질의 발현으로 봐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죠. 사실 이 90도에 가까운 대통령의 사과는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예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참모나 측근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인데 뭐 허리를 숙이십시오, 90도 인사하십시오 이런 조언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 있는 사과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법의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유례 없이 대국민 담화와 사과 기자회견을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허리를 숙인 건 100%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그만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로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변화하겠다. 그러나 우리를 믿고 저를 믿고 한 번 더 지켜봐 달라.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국정 과제가 있다. 그리고 수출이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 분명하게 성과내는 부분들이 있다. 국민 여러분 다시 신뢰해 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런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장면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요, 역대 대통령이 현직으로 재임하는 중에 사과 기자회견과 담화를 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났을 때, 측근들이나 뭐 가족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나 제한적으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부터 민주당과 좌파들이 탈탈 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부패 의혹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윤 대통령은 털어도 나올 게 없다. 그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후배들 다 밥 사주고 술 사주느라 전 재산이 2천만 원이었던 사람을 털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 사퇴했을 때나 지금이나 제가 가끔 윤석열 대통령님을 따로 뵈면 한결같이 그 회색 티셔츠, 여러분 그 옛날에 사진에도 찍혔던 그 회색 티셔츠 똑같이 입고 있거든요. 그런 소탈한 분이 무슨 부정부패가 있고 무슨 불법에 연루가 되겠어요. 그러니 윤 대통령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 이 좌파들이 택한 전략이 정말 치졸하고 잔인한 게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겠다. 그러면서 그때 들고 나왔던 게 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줄리 어쩌고 하는 가짜뉴스 공세였죠. 여러분, 한 여성에게 줄리라는 별칭을 붙이고 뭐 유흥업소에 다니지 않았냐라고 공개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급하고 김어준 방송에서 낄낄거리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인격 살인인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우리 주변의 내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어머니, 나의 이모, 나의 누나, 나의 여동생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줄리 의혹의 당사자가 되어서 전국에서 막 그걸 씹고 뜯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한다면 정신줄 제대로 붙잡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선 초기부터 그런 음해와 중상모략에 시달려 왔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것도 여러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적인 투자와 관련된 일이에요. 아니,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완전히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권 다 박탈하고 원래 검찰총장의 측근과 참모들이 대검찰청의 간부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 대검찰청의 부장 간부들, 검사장급 간부들 전부 다 추미애 라인이었어요. 추미애 라인으로 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똘똘 말아서 포위시키고 수사지휘권 배제시키고 인사권 박탈하고 식물총장으로 모욕을 주면서 이성윤 의원,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명운을 걸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고 도이치모터스를 탈탈 털었는데 어떤 혐의점도 나오지 않아서 기소도 못하고 공소장에 이름도 못 적었고 압수수색도 못했어요. 압수수색을 왜 안 했냐고 지금 이창수 지검장에게 말할 게 아니라 2년 동안 이걸 탈탈 털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체 왜 압수수색 한번 못했는지 거기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또 공격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인연을 판 사기꾼 최재형 씨가 받지 않겠다는 걸 그냥 반강제로 놓고 간 그 파우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청의 포렌식 감정 결과 다 드러났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로 김건희 여사를 엮어서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 좋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 야당이었으면, 김종숙이었으면, 김종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을 저질렀죠. 대통령 없이 혼자 1호기 타고 인도 가고, 청와대 10대 기업 CEO 불러서 자기가 식사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함께 의전을 하는데, 의장대 사열하는데 문재인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대통령 전용기에 계단 올라가는데 먼저 걸어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 참사, 의전 참사를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김종숙을 똘똘 말아서 보호하며 유쾌한 정숙 씨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언론들이 장단을 맞춰줬고요. 유쾌한 정숙 씨, 유쾌하긴 뭐가 유쾌합니까? 대선 때 김종숙이 김경수와 함께 드루킹 일당을 보고 저기 경의선이네, 경의선 가자, 이거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보수정부의 영부인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개입이다 뭐다 선거 조작 드루킹에 영부인도 가담했다 하면서 온 나라가 난리였을 겁니다. 김종숙 경의선 가자라고 하는 거 영상이 다 남아있지만
그로 인해서 드루킹도 감옥 갔고 김경수도 감옥 갔지만 김종숙은 그냥 무사하게 넘어갔습니다. 김혜경 지금 재판받고 있죠. 법인카드로 수사 더 받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김혜경 리스크, 김혜경 언급합니까? 안 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보수가 힘이 없어서 또 내부가 분열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좌파들의 집요한 영부인 마녀 사냥이 성공한 거고 악마 프레임에 우리가 당한 거죠. 피눈물을 흘릴 일이죠. 그런데 오케이, 다 좋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이 나쁘고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상 최악의 대국민 담화라니 뭐니 하면서 민주당은 끝없이 이번 주말에도 민주노총과 손잡고 장애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라고 하세요. 뭐 그럴 줄 몰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같은 여당이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이 익명으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고 이젠 방송 가서 방어 못 해주겠다고, 언제 자기들이 방어했다고, 야당이나 똑같은 멘트들을 비겁하게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요. 이러니 무슨 수로 지지율이 좋아지겠습니까? 결국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이게 반영되려면 다음 주 주말이 돼야 되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갤럽 지지율은 적어도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반등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또 모든 비난의 화살과 십자가를 대통령이 혼자 감당하면서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의 사과를 보면서 좀 마음도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좌파들의 공격에 당해야 하는가? 이 악마와 프레임에 우리는 번번이 끌려가기만 하는가? 그런데 대통령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어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다움이라고 봐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과했어요. 다 인정했어요. 뭐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사과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슨 반성문 쓰듯이 이거는 잘못했고 저거는 잘못이 아니고 저거는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유치한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의 사과죠.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한껏 낮아졌지만 동시에 과거의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사과하고 물러섰을 때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인정해버리는 듯한 모습 때문에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지지층이나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졌던 뼈아픈 전례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불법적인 공천 개입이 없었다. 그리고 야당의 특검 시도는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아닌 것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농단? 그런 단어 쓸 거면 국어사전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 배우자가 선의에 조언하는 게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저는 사과를 하면서도 마냥 사과만 하고 모든 것을 맥없이 인정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사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특검은 위헌이다라고 선을 딱 긋는 모습에서 아 그래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윤석열 다음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저지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방어선을 완벽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라는 공동의 어떤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막 몰아붙여서 뭐 되지도 않는 명태균 녹취나 이런 것들로 공천 개입 아니냐 대통령이나 여사가 개입했다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공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
한때 잠깐 소통했던 사이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 기자회견 이후의 조치로 남미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불참하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서는 외교에서는 내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혔어요.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동시에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공존하면서 사과와 선긋기, 당당한 선긋기가 공존하면서 앞으로 국정이 반전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또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누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대신 나선 것도 아니고 이 기자회견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여러 중진들이 이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을 조금 지켜보자 했지만 그분들이 도와줘서 이런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대통령의 또 십자가 지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거죠. 그 부분을 적어도 우리 지지층이라도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Defiance JS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파이낸스도 아니고, 절자가. 네. 또, 울장예찬 우리가 지킨다, 빠샤라고 너무 큰 금액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 거액의 슈퍼챗들이 연달아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아투TV 장예찬의 정치펀치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조목조목 물 한 잔 마시고 또 분석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대내 대외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하지 않겠다. 하지만 국익에 필요한 외교적 행보는 참모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 개인적 소신으로는 외교 행사나 해외 순방은 국내 언론이나 야당이 뭐라고 하던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기자회견 직후인데 국민들에게 활동 자제를 약속한 만큼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영부인 스스로도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판단을 또 동시에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중순에 있는 남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은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언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깜짝 인사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일을 잘하면 계속 쓰는 거고 일을 못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꾸는 거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인사 철학인데 이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인적 쇄신과 국정 쇄신도 준비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인재풀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해외 순방 일정 등이 끝나면 연말에는 가시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부터도 사실 제가 대통령실과 정부의 분위기를 알아본 결과 12월 즈음에는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장수 장관들의 개각 이런 것들이 원래도 준비되고 예상돼 있었어요.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에서 하도 쇄신하라 난리를 치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금 앞서서 우리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할 거예요 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위 한남동 라인이니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 하면서 몇 명을 콕 집었는데 그것도 사실 팩트를 체크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한동훈 대표의 그러한 장관도 아니고 비서실장이나 수석도 아닌 일개 비서관 행정관 타겟팅으로 언론이 또 일정 부분 국민 여론이 그 한남동 라인의 인사나 거취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의 국정홍보비서관을 역임했던 강훈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도전하는 중이었는데 그 도전을 접겠다. 거론된 비서관들과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친인회가 돼 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막 헛소문이 나고 그게 너무 억울하지만 대통령 부부는 나보다 더한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 내 책임도 있다. 내가 물러남으로써 자진 철회함으로써 대통령께 짐을 덜어드리고 국정쇄신의 디딤돌이 되겠다. 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도 강훈 전 비서관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오며 가며 몇 번 얼굴 본 사이인데 이거는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진로를 걸고 대통령을 위해서 충정 어린 선택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공기업에 가서 일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입니까? 모든 정부의 인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거의 인사권을 한동훈 라인들이 독점하다가 이제 그게 막히니까 대통령의 충신들과 신복들을 막 견제하면서 7인에다 뭐다 막 난사를 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혹여라도 대통령께 짐이 될까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강훈 전 비서관이 자진철회라는 참 내리기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언론에서는 그냥 기사 하나로 평가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우리 지지자들이라도 이 강훈 전 비서관과 같은 이런 결단에 대해서 같이 박수를 보내주고 그 기사에 정말 잘했다라고 댓글도 달아주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충정 어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여전히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강지연님께서요. 장해찬님 우파는 왜 이리 고난의 연속인지 대통령님의 어제 사과 모습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헤일로님이 연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친분 관계가 국가 명운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동 시 좋은 케미를 보이면 윤 대통령 지지율 폭등하리라 예상해봅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2부 국제정세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멜라니아 여사는 단순히 영부인 이상의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이 멜라니아 여사와 관계가 좋냐 아니면 조금 냉각기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지지율이 출렁거릴 정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멜라니아 여사와 손을 잡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기분이 나쁜지 이 손 잡는 걸 좀 뿌리치느냐 이런 게 미국에서는 화제가 될 정도로 멜라니아 여사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는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김건희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간의 친교를 나누는 게 우리 국익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강훈 전 비서관의 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진 철회 이야기까지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약속하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이 벌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면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장수한 장관들 또는 피로도가 누적된 장관들에 대한 중폭 이상의 개각도 예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기자회견만 하고 대국민 담화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면 11월부터 점진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11월 14일에 김혜경 1심 선고, 15일에 이재명 1심 선고, 11월 25일에 이재명 또 다른 사건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줄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통령은 국정쇄신의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임기 후반기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첫 단추를 기자회견을 통해 꿰었고 그것을 이제 하나둘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상당히 또 중요한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다루지 않을 수 없죠. 한동훈 대표가 이틀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익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언론에다 대고 대통령 기자회견 마음에 안 든다, 못했다, 우리가 방어 못해주겠다, 와다다다다 쏘아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추경호,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기 이름 떳떳하게 알리면서 대통령 기자회견 진솔하고 소탈했다, 낮은 자세였다, 겸허하게 사과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친한계 의원들은 다 익명이에요. 왜 누구는 실명으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익명으로 이야기할까요? 기본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그 주장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수 정당의 당원들이 봤을 때, 지지층들이 봤을 때 자신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진들과 다르게 친한계 아마 이 초선 위주 국회의원들은 익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 측근들 시켜서 대통령 실컷 비판하게 두다가 이틀이 지나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 담화나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평가는 하지 않고 약속한 조치를 빨리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별감찰관으로 주도권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원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것도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약간은 자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갤럽 지지율을 많이 주목하지만 이번 주에 데일리안이 의뢰한 공정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 데일리안 공정 여론조사에서는요, 지난주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9%,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5% 올랐습니다. 그런데 차기 지도자 지지율에서 한동훈 대표 지지율만 3%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고 친한계 인사들이, 신지호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디커플링이 시작됐다, 봐라, 당 지지율은 오르는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 아주 신이라도 난 듯이 무슨 축제하는 줄 알았어요. 잔치판 벌이면서 막 디커플링이다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이번 주 데일리안 공정조사도 매주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신빙성 있는 조사인데, 윤 대통령 지지율 5% 오르고 당 지지율 5% 올랐는데 왜 한 대표 지지율만 3% 떨어지는 겁니까? 이건 디커플링 아닙니까? 한 대표의 내부 총질에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하면서 채찍질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서 우리가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국민들 앞에 겸허해야지,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면서 디커플링이다 뭐다 이렇게 함부로 나대고 까불면 안 된다 라는 말씀까지도 여론조사 해석과 함께 좀 곁들이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의 영향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 자제나 강훈 전 비서관의 어떤 대승적인 결단, 그리고 인적 쇄신의 마중물이 된 결단 등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보도 긍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실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는 게 저에게 이렇게 슈퍼챗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00명이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아요도 정말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국제정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2부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제 오늘 방송의 주제가 위기를 기회로, 위기는 기회다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대국민 담화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대한민국에게 위기 같지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도 많이 내야 되고 우리 기업들도 불리해지고 관세 혜택도 못 받게 되고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전망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줄 거 주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세워주면 또 통 크게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또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럼프 시대가 그냥 현상 유지되는 민주당 집권기보다 대한민국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뒤늦게 아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뭐 시기를 밝히고 이런 건 부적절하지만 미국 대선 이전에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뵙는 비공개 자리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 이야기가 아무래도 화제가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가 미국 대선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언론은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 가능성도 높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해오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여기 아시아투데이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의 당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성 언론의 실패, 그리고 기성 여론조사 업체의 실패를 말합니다. 이번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국내의 수많은 언론은 2016년에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던 것처럼 해리스의 승리를 점쳤고요.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해리스가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 있는 현지 사정에 정통한 분들은 그리고 대한매체, 유튜브나 뉴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이긴다. 미국의 바닥 정서는 다르다. 라고 말을 했죠. 미국의 엘리트들, 동성애자 권리나 트랜스젠더 교육,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히든 해리스가 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들이 무분별하게 저소득층 임금 시장에 끼어들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한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히스패닉, 라틴계, 흑인들,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샤이 트럼프가 되어서 트럼프의 압도적 당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언론이, 기성 여론조사가 얼마나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져고 둔감한지가 2016년에 이어 이번에 오히려 8년 만에 더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더더욱 적나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성 언론이 자기들이 옛날 관성대로 정치를 평가하고 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전국을 주도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해서 참고는 해야 되지만 다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교훈도 이번에 이 미 대선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점치면서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의 물밑 접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도 이미 비공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물밑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길게 전화하느냐가 외교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두 축이 한국과 일본인데 전통적으로 미국 정부는요, 미일 동맹을 좀 더 중시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미동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어요. 이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해도 엄청 속쓰리고 발등에 불 떨어지는 큰일이에요.
아니,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보다 대한민국 정부와 먼저 통화를 해? 이거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안 그래도 지금 선거에서 참패해서 입지가 좁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좋아하거든요. 대표적인 지안파이고 개파도 없고 독특하고 재밌는 분이라서.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 방 먹은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나오자마자. 그리고 통화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초 단위로 얼마나 길게 통화하고 얼마나 다양한 의제를 서로 간에 교감했는지가 외교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5분 통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2배가 넘는 12분을 통화했습니다. 일본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누가 더 미국과 가깝냐를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은요, 통화 순서도 밀렸고 통화 분량도 윤석열 대통령의 2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의제도 엄청 다채로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한미동맹 강화, 우리는 계속 함께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하자, 여기까지는 사실 다 하는 원론적 이야기죠. 그런데 숨어있는 엣지가 하나 더 나와요. 12분이나 통화하다 보니까. 바로 조선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한국 조선업 세계 최고다. 우리 미국 군함을 한국 조선업에서 많이 건조하는 거 알고 있다. 미국 조선업을 위해서 한국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조선업에 대한 각별한 언급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 우리가 장난삼아 미국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 트황상이라고도 하고. 한국 조선업 주가가 폭등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어제 오늘. 우리 조선업주와 방산주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 군함 건조, 이건 방산이잖아요. 방산을 언급했기 때문에 조선주와 방산주가 폭등했어요. 이거 주식만 폭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업과 방산에 또 어마어마한 기회장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미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와 맺어놓은 방위비 분담금 조약 백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돈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잘 모르시는 게, 이 방위비 분담금을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냥 미국에 약간 지원해주는 준조세, 세금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의 금액은 한국 국내에서 쓰여요. 미국이 국내에서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조 원 이상 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막 10조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한 3조 원, 2, 3조 규모에서 타결되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미국 본토로 우리가 미국 정부 계좌에다 입금해주는 금액이 아니에요. 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한국인들의 인건비, 그리고 미군 기지 내부의 어떤 공사비, 시설비, 미군들이 한국에서 써야 되는 월급,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1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미군에 주잖아요. 그 1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쓰여요. 국내 경기에 그 돈이 돌아요. 대부분의 금액이.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마치 미국 계좌에다가 꽂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더 늘려야 되고 대만도 더 줘야 되고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더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지금. 더 안 주면 이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축소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국방 관점이니까 더 주면 됩니다. 그 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쓰게 만들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트럼프 기분 세워주고 조선업 방산 트럼프가 관심 있는 거 말했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얻어오면 돼요. 몇 조 이상으로 더. 제가 개인적으로 조선업에 관심이 많아서 최고위원 할 때 우리 당 산자위 의원들, 우리 당 산자위에 이철규 위원장도 있고 또 김성원 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진짜 산자위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조선업 중공업체들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기술로는 1등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덤핑 경쟁에 밀려요. 그래서 지금 물량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럽의 선주들이 중국에게 발주를 주고 중국 내부의 조선업 수요는 중국 업체들이 다 도매급으로 쓸어가요. 근데 이제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엄청 나설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공약이 사실상 이 중국에 대한 엄청난 견제 아닙니까?
만약 트럼프 정부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너네 이제 중국산 배 쓰면 우리랑은 아무것도 못한다. 중국 배 쓰지 마라. 라고 하면요. 그 유럽의 어마어마한 조선업 수주가 어디로 가느냐? 다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 파이가, 그 조선업 파이가 유럽이 지금 중국의 덤핑 가격 때문에 싸게 발주하는 물량만 한국으로 와도 방위비 분담금 몇 조 더 주는 거 치우고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아올 건 받아오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대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더 긴 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것만 봐도 대통령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게 허언이 아니다. 물밑에서 트럼프의 측근들과 일기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물밑 접촉이 계속해서 지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통화로 증명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궁합이 상당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일기 행정부가 끝나고 냈던 회고록을 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하게 평가했어요. 문재인 그 사람 여기 왜 끼는지 모르겠다. 와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그리고 문재인 말 믿었다가 완전히 우리 바보 될 뻔했다. 이런 평가들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자서전과 회고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통 크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스타일을 원하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뭐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자꾸 김정은이랑 만나라고 막 광팔면서 그 중간에 끼어서 사진이나 찍고 싶어 하는 사람 본질적으로 거부감 느끼고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이 얼마나 그 회담에 끼고 싶었겠습니까? 심지어 판문점까지 갔는데 문재인 들어오지 마 하고 제껴버리고 둘이 만나서 회담해버리잖아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큰 수치이고 치욕입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성향의 통 큰 정치를 하고 통 큰 외교를 하는, 특히 외교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나토를 비롯해서 서방의 자유진영과 아주 깊은 유대를 쌓아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저는 생각보다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할 겁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멜라니아 여사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의 이상이에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참 신기한 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가족이 막 고위직 올라가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미국은 대통령 딸인 이방카, 대통령 사위,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일기에 공식 직함을 맡으면서 실세 노릇을 다 했어요. 대놓고. 그리고 멜라니아와 사이가 좋을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고, 멜라니아 여사가 또 보통이 아닌 게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이 해외 순방 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손 잡으려고 하는데 그 손 못 잡게 탁 쳐버려요. 손도 안 잡아줘요. 그러면 그 장면이 대서특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국내 정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멜라니아 여사의 카운터파트를 하는 김건희 여사가 부부 동반 외교를 하면서 우리 K-팝이나 K-컬처, K-화장품, K-뷰티 이런 것들로 멜라니아 여사와 공통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친교를 나누고 이 하하호호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동맹 더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이번 해외 순방은 그렇다 치고 무식하게 외교 일정도 전면 중단해라 하는 거, 좌파 민주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진짜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도 기대가 되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친교, 영부인 외교도 상당히 기대되는 한미 외교, 한미 동맹의 하나의 포인트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에피소드 하나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아세안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보통 국빈 만찬이나 환영 만찬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대화를 막 나눠요.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들은 덩그러니 있잖아요. 배우자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외교가 더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필리핀 대통령의 배우자가 한국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김건희 여사가 한국 화장품 K-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정상외교 범위 안에서 한국 화장품을 선물도 해주고, 그러니까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럼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가 한국 화장품 때문에 마음을 열면 필리핀에서 한국 화장품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수출되기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음으로 양으로 모르게. 이런 역할을 영부인 외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우리만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이랑 이야기 나누는데 필리핀 영부인은 이야기 나눌 카운터파트가 없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뻘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부인 대동하지 않고 가는 게 이런 환영 만찬이나 행사할 때 상대방에 대한 결례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영부인, 상대국 영부인의 카운터파트 대화상대가 우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부부 동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다. 이거를 국내 정치 때문에 김건희 여사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 국익을 도외시한 진짜 무식한 소리다라는 걸 제가 이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부인의 외교활동 꼭 필요하다, 해외 순방에는 함께 해야 된다, 또 멜라니아 여사와의 케미가 기대된다라는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우리 아투TV에도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당원이신 분들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네, 이런 의견들 많이 달아주세요.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온 가족과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대통령 욕하고 영부인 욕하는 글을 달았다. 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게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 명이라면 동명이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어떻게 장인어른, 배우자, 모친, 딸, 온 가족이 똑같은 이름으로 동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으로 대통령 욕하는 게시글을 당원 게시판에 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것은 로또를 한 10번 정도 맞을 확률이겠죠. 그런데 그 당원 게시판 방치하지 말고 우리 아투TV에 들어오시는 당원분들이 저와 함께 나눈 이런 의견들을 당원 게시판에도 달아주시고 기사 댓글에도 달아주시는 게 대통령을 지키고 정부를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1부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승부수가 된다라는 이야기 조목조목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기회의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벌써 나왔다. 우리 조선업과 방산업이 트럼프 대통령 통화 한마디 때문에 주가 경신되고 폭등하고 훈풍이 불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 것만 생각하면서 우는 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줘야 되는 것이라면 줄 것 시원하게 주고 대신 우리가 받아올 것들, 조선업과 방위산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대한 특혜 등등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걸 시원하게 받아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최대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격적으로 견제해줘야만 중국 반도체 업체와 우리나라 삼성 SK 사이에 기술 격차가 유지가 됩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설렁설렁 하면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턱 밑까지 따라왔다가 이 기술 격차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중국 업체에다가는 핵심 기술 알려주지 마라. 또 ASML 같은 반도체 부품 공정회사에게 너네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라 라고 윽박질르는 대중 외교에 있어서 강경 노선을 택하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라는 미래 먹거리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많이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줘야 할 것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주목하는 선견 지명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라도 정치펀치 시간에 2부는 국제정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국내 정치 현안이 아닌데도 관심을 가지고 재밌어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금요일 이 시간에 변함없이 정치펀치로 다음 주 한 주에 화제가 되는 정치 뉴스와 또 놓치면 안 되는 국제 정세 이야기도 들고 와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또 이렇게 귀한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아투TV 정치펀치로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